너무 가짜 뉴스가 쏟아져서 이 하늘 좀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한번 팩트, 사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흘 전에 그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열흘 만에 마녀가 된 것 같아요. 어저께도 굉장히 가짜 뉴스가 많이 쏟아졌는데 연예인들이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할 수도 있겠다. 성공한 기업인은 열흘 만에 범죄자를 만드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합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버팁니다. 저는 제발 그런 식의 가짜 뉴스 좀 그만 쓰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거기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코피노예요. 네. 한국인 남자들이 가서 필리핀 여자를 취해서 애를 낳고 도망치는. 네. 그런데 필리핀 여자들이 다 난다는 거예요.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네. 수출을 밑줄을 어떻게 줬고 그걸 어떻게 그 10년 전 일 기억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자세히. 제가 어저께 비교를 해보면 자 처음에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고요. 인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인권학자인 김형환 인권연구소 소장님하고 한 40여 차례의 유튜브 방송을 10여 년 전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제가 한 발언들은 다 김형환 소장님도 전부 다 수긍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유엔 평화대학원에 가서 인권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간 당해도 출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기사가 나와갖고 가장 반인권적인 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어느 여성한테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어떤 여성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평범한 여성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도 강간당한 여성이 출산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고 인권을 공부했고 그리고 인권 시사 인권 토크 프로를 같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반인권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기사를 쓴 많은 기자분들 그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셨으면 그러면 그때 제 말에 다 수긍했었던 김영환 소장님은 인권 전문가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그 제가 청문회에서 모든 회사의 그 주식 이동 과정이라든가 회사 경영을 전부 다 밝히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어떤 사항도 숨길 수가 없어요.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됩니다.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업은 2류고 행정은 3류고 정치는 4류구나. 그리고 언론이 몇 류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폐업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가가 1,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저희 주식을 4만 원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만 원대에 샀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1,000원대로 떨어지고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망했습니다. 집에 채권자들이 몰렸습니다. 저한테 책임 없었어요. 책임 없었는데 그거를 제가 전부 다 매입 가격에 그대로 다 사줬습니다. 은행 대출로 사줬어요. 저한테 책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창업했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동아일보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5년 만에 주식 가치를
79배로 올렸더라고요. 그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그 과정이요. 그러면 저는요, 성공한 기업인이에요. 성공한 기업인이 갑자기 열흘 만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폐업하려고 한 회사를 5년 동안 붙들고 있어서 79배로 가치를 늘렸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기업 가치를 그렇게 키웠냐라고 물어봐준 기자는 동아일보 기자 딱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한테 그건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업을 성공시켰냐? 이 많은 기자분들 중에요, 그건 물어보는 기자가 동아일보에 딱 한 분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키트리는 뉴미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다니시는 레가시 미디어, 즉 제도권 미디어가 아닙니다. 뉴미디어에 대한 기자분들의 공부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위키트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위키피디아 플러스 유튜브 같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23,000명의 시민 기자들이 기사를 썼어요. 필명으로 썼습니다. 닉네임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와서 기사를 쓰고 위키피디아처럼 그 기사를 고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델이었어요, 기사가. 그래서 위키툴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오픈, 열린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존 미디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매체예요. 유튜브에 아무나 들어와서 자기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런 매체예요. 그래서 그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의 시각으로 보면 위키트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매체예요. 그런데 뉴미디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야죠. 이 뉴미디어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는 10년을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매체로 출발을 했지만 2018년도에 그 모델이 성공하지 못해서 폐업할 상황까지 갔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상당한 결단을 했습니다. 열린 플랫폼을 닫힌 플랫폼으로 바꿨습니다. 그거 사실은 창업 정신을 완전히 뒤엎은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구글 검색에 최적화되도록 모든 회사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희 회사의 성공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이후로 회사 계정에 달러가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달러로 꽂혔습니다. 구글 쪽에서 달러가 꽂혔습니다. 그것이 저희 기업의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미디어 전문가들이, 제가 이따가 보도자료로 보내드릴게요, 위키트리가 어떻게 기득권을 버리고 혁신에 성공했느냐가 주제였습니다. 관련된 보고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회사를 제가 2019년도에 극적으로, 그래서 5년 후에 79배의 기업 가치를 키웠습니다. 이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거, 이거 맞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 이름으로 기사를 썼다는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보셨죠? 제가 아무리 작은 회사도 부회장이었어요. 언론사에서 부회장이 기사를 쓰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저도 기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무슨 부회장이 기사를 쓰겠어요. 그런데 열린 플랫폼에서 닫힌 플랫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23,000여 명의 시민 기자들의 계정을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키트리의 역사를 혹시 찾아보시면 그것이 다 기록에 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트래픽이 높았던 것들 등 많은 그 기사들이 기존의 임직원들의 계정으로 분산됐어요.
왜냐하면 시민기자 계정을 다 없앴으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정에 수천만 건 이상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열린 플랫폼에서 닫힌 플랫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 또 그 외에 그 많은 임직원들의 계정으로 분산됐습니다. 컨텐츠가. 그러면 위키트리의 성장 과정을 보시면 그 오늘 또 나온 기사들이 다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남편 그 친구분 얘기 드릴게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는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4명이 시작을 한 회사고요. 첫 해에 매출액이 55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저희 남편과 그 남편의 친구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동업자 하니까 저하고 공동 대표였던 사람만 동업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도 공동 창업자입니다. 다만 저희 법규상 저희 그 회사의 뭐라 그러죠? 회사의 그 등기부 등본? 네, 저희 남편도 중요한 동업자이지만 주식만 갖고 있고 어떠한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에 동업자를 기재하는 그런 상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 처음에 만들 적에 동업자들도 다 회사 등기부 등본에 등록이 됩니까? 그냥 동업자였던 거예요. 4명의 회사로 출발하는 회사의 동업자였던 거예요. 저희 남편도 또 저희 남편 친구도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지신탁을 하면서 백지신탁을 하면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각이 안 되면 그 자기네들이 지정한 금융회사에 신탁을 해라. 그래서 매각을 먼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주식은 당시에 공동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좀 사시고 지금 말씀한 공동 창업자도 일부 사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시다시피 신우이가 사줬습니다. 제가 만약에 백지 신탁을 했다면 그 회사 지분은 아마도 안 팔렸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변인 그만두고 그대로 찾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백지 신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 친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평생 기자 전화를 처음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몸져 누웠어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70평생 자기 이름이 어떻게 자기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대요. 지금 몸져 누웠습니다. 이거 폭력 아닙니까? 좀 여러분들 이 기사에 대해서 저한테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5년 만에 회사를 79배로 키웠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드릴 용의도 있어요. 아니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한 기업인은 열흘 만에 범죄자를 만드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녀사냥을 합니까? 아니 2018년도 폐업 위기 때 저희 집에 왔었던 주식을 다 사달라고 했었던 주주들 그리고 채권자들이 5년 후에 저희 회사가 79배 가치로 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저한테 주식 사달라고 안 했어요. 제가 그 5년 동안 비더러 다니고 아침에 저는 지금도 악몽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저는 꿈을 잘 안 꾸지만 회사 법인 통장을 딱 열어보면요. 월급날인데 월급을 줄 돈이 하나도 없는 꿈을 꿉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소기업 작은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벤처 창업 그 회사들 100개 만들면 하나도 성공을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2018년도에 폐업하려고 했었던 회사를 5년 만에 79배로 키웠으면 여러분들 그거 저한테 어떻게 키웠는지 물어보셔야죠.
그걸 어떻게 동아일보 기자 딱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제가 동아일보 기자한테 대답해 줬어요. 구글 최적화에 성공했다. 열린 플랫폼을 닫힌 플랫폼으로 바꿨다. 그리고 달러가 꽂혔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달러가 꽂혔으니까 달러 가격도 상당히 상승했겠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기업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마도 곧 청문회가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숨깁니까? 어떻게 열흘 전에 멀쩡하게 돌아다녔던 사람을 반인권적인 여성으로 만들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어요.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버팁니다. 저는 버티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마냥 사냥하면 못 버팁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조 후보자님 그 양평원 떠나신 이후에도 이제 뭐 양평원장으로 가시면서 위키트리랑 양평원 간의 수의 계약이 1,900만 원어치가 있었어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까 보도자로 나갈게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그때 이 기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천만 원 수의 계약에 맞춰서 소셜홀딩스와 단독 수의 계약했다. 맞죠? 네네. 그게 맞죠? 네네. 정확하게. 정말 가짜 기사도 그런 가짜 기사가 없어요. 제가 이따 보도자료 내보낼게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요, 수의계약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수의계약은 여성가족부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쟁 업체가 없고 또 위급한 경우에 그 실무자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접촉을 합니다. 업체들을. 그래서 당시에 지금 양평원은 젠더온이라고 제가 만든 모바일 교육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그전에는 대면 교육만 했었어요. 지금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이 바로 젠더온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는 민주당의 그 여가위 소속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이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 플랫폼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3개 회사에 접촉을 했대요. 그래서 견적서를 받고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 회사는 다 3천만 원 가까이 견적서를 냈어요.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나머지 2개 경쟁 그 제안서를 낸 데가 더 비싸고 실력면에서 더 낫다고 해서 그 소셜홀딩스를 결정했다고 해요. 자, 요즘은 이래요. 정부의 공공기관의 입찰 시스템이 부장급들도 관여를 안 합니다. 부장급들도. 제가 그 단계별로 결정 과정을 보니까 실무자에서부터 원장으로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결제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실무자가 업체를 접촉을 할 때 부장에서도 외압이 가해지면요, 바로 폭로합니다. 바로 민주당 쪽에 제보합니다.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겠다고 그걸 개입을 해서, 아니 보세요. 자, 보세요. 2천만 원 수의계약에 맞췄다. 그거 거짓말이죠. 단독 수의계약했다. 거짓말이죠. 3개 업체가 경쟁을 했고요. 2개 업체는 3천만 원 가까이 가격을 써냈어요. 그 자료 이따가 다 제출할게요. 네. 보통 그러면은 공공기관의 경우 조달청에 그 네. 공시를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양성평등원에서 먼저 소셜홀딩스의 사업을 조달청에 제안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조달청에 옮기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밑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 위에는 조달청에 올립니다. 근데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때 이제 SNS 모바일 플랫폼이었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너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경우 또는 세 번째 그 프로젝트 비용이 굉장히 낮은 경우 수의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뭐 억대였으면 당연히 나라장터에 올렸을 거예요.
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모바일 교육 그 시스템이었었는데 그것이 그 프로그램 작동을 안 해서 교육이 당장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하게 되니까 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도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SNS가 굉장히 활발하고 모바일 플랫폼이 다 모바일 플랫폼이니까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경위로 그 업체 세 개를 선정했는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그때 당시 실무자를 좀 저한테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실무자가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부장선에서도 업체 접촉 또는 선정에 관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원장님이 그 많은 결제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말고도 수의계약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양평원에도 많고요. 정부 그 출연기관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실만 체크를 했었어도 양평원에 또는 정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의 한도가 3천만 원이었구나. 그리고 세 개 업체가 제안을 했었구나. 이거 취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뚫린 기사를 쓰면 그것은 정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가 관련 보도자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그 가짜 뉴스에 대한 비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하셨었는데 그 후보자님 복귀하시고 나서 위키트리가 보도 관련 정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많이 받았다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2019년도까지 2만 3천여 명의 시민 기자가 있는 위키피디아 플러스 유튜브 같은 매체였어요. 그래서 기존 제도권 매체하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가짜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제가 2019년부터 열린 플랫폼을 닫힌 플랫폼으로 바꾸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동일한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30년 이상 된 경력자들을 옴부즈맨으로 3분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 이슈, 리갈 이슈하고 또 잘못 쓰는 기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점검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언론사에서 30년 된 경력의 기자들을 옴부즈만으로 초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저희 당시로서는. 지금도 위키트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에 제소가 되거나 하면은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예를 들자면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도 하고 또 기사를 즉각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은 여전히 언론사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사과문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를 타겟으로 더 많은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견딥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 가족들, 저희 직원들은 지금 패닉 상태예요. 이런 식의 인격 말살적인 취재 방식은 좀 삼가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키트리는 위키피디아 플러스 유튜브 같은 매체입니다. 기존의 제도권 매체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그 많은 가짜 동영상 문제 삼아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다 해서 닫힌 플랫폼으로 바꿉니다. 저희는 지금 시민 기자 제도가 없어요. 저희는.
다 됐어요? 네. 저 추가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보세요. 그 사회이사로 재직하셨던 기업이 아, 그 추가적으로 기업이요? 그거는요. 제가 아이고 너무너무 가짜 뉴스라 논평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어요. 아니 경제지 기자가 그 공시 전자 공시 내용도 안 봅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짜 뉴스를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것도 경제지 기자가 제가 그것도 보도자료 낼 건데요. 제가 2006년인가? 2006년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지인의 추천으로 거기 사회이사로 추천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선교 활동을 많이 다닐 때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임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40일 만에 사임 처리가 됐어요. 맞죠? 딱 40일 만에. 그리고 제가 바로 사임 의사를 냈기 때문에 저한테 이사회 출석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을 받은 것도 없죠. 그래서 40일 만에 다 전자 공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그 후로 그 회사가 회사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바꿨더라고요. 경영진도 계속 바뀌었더라고요. 사내이사, 사회이사도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2009년도에 터졌더라고요. 한 3년 후에. 근데 3년 후에 전자 공시된 내용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배임 및 횡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전자 공시가 떴어요. 거기에 보면 사건의 모든 개요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건의 모든 개요가. 사건의 발단은 2007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사건의 발단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2007년 5월 달에요. 전 세계로 선교 다닐 때예요. 그 회사랑 아무런 관련도 없었을 때예요. 아니 경제지 기자가 전자 공시된 내용도 안 봅니까? 그러면서 무슨 경제지 기자를 합니까? 그걸 단독이라고 씁니까? 그거는요 제가 논평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반박 보도 자료도 내지 않았어요. 이따가 그것도 낼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도 황당하기가 그지 없을 겁니다. 제발 그런 식의 가짜 뉴스 좀 그만 쓰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런 기사 쓰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가짜 뉴스 퇴치부 후보자입니까 지금? 어떻게 가짜 뉴스인 거 조금만 그냥 전자 공시 시스템만 봐도 제가 그 회사랑 단 1%, 0%도 관련이 없다는 걸 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경제지 기자가 그런 쓰레기 기사를 씁니까? 부장님, 지금 갖고 계신 주식도 벤치기사 가능성 있는데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직 심사 안 받았거든요. 심사 받고요. 그때 다 알 거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죠. 네, 심사 받고요. 네. 2018년 전후 주식 같은 값으로 매입하셨는데 같은 값으로 매입한 건 이렇게 매입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저희 회사의 아마 경영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마 뽑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폐업을 굉장히 고민했었을 때예요. 그때 주식이 1,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사줄 아무런 의무가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전 주주들이 사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휴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 모든 주주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 직원들은 당시에 우리 사주를 받았어요. 가격을 제가 써놨죠. 3만 한 8, 9천 원 정도인가에 그 우리 사주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이 1,000원대로 떨어지고 곧 휴지가 돼요. 그것도 그들이 매입한 가격에 그대로 사줬습니다. 매입한 가격으로. 제가 미친 거죠. 다른 모든 주주들의 가격, 매입을 산 가격을 제가 다 공개할 겁니다. 그게 예컨대 제가 그때 이렇게 한꺼번에 돈이 많지가 않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샀어요. 급하다고 하는 사람부터.
급하다고 하는 사람부터 샀는데 전원을 다 본인이 매입한 가격에서 단 한 분도 손해 본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분들한테 추석 선물을 보내요. 그랬더니 지금 그때 당시에 오늘도 문자를 몇 개 받았어요. 네. 그 후로도 이렇게 추석 선물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특정하게 사준 거가 아니라요. 회사 폐업 위기에 전원을 다, 전 주주를 다 본인이 매입한 가격에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저는 일단 첫 번째 그럴 의무도 없었고요. 통상 기업을 저는 의무도 없었지만 많은 경우에 기업에 뭐를 해줘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주주들한테 다 떠넘기고 그리고 그 오너였었던 사람들이 다 주식 뒤로 그러니까 돈을 다 빼돌리고 그것을 다 소액주주들한테 전가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소액주주들이 다 그 개미들 다 데모하게 만드는 게 그거 문제 아닙니까? 저희 회사 주주들 중에 단 한 분도 저한테 불만 가지신 분들 없어요. 다 고마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저희 회사 와서 데모해야죠. 제가요 저희 회사 빚도 다 떼어놨습니다. 그러면 글쎄 대한민국 여기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휴지 조각이 된 회사의 주식을 매입 가격으로 그대로 전부 다 대사주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행히 회사 다 보시면 알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대화하고 도어 스태핑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것을 걷잡을 수 없는 가짜뉴스로 마녀 사장이 가는 것에 이게 반박할 가치조차를 못 느꼈습니다. 오늘 경제신문 기자 그분 있잖아요. 전자공시도 볼 줄 모르는 경제신문 기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았어야 돼요. 부끄러운지. 그렇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